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하락이 되거든요. 지방이 지금 하락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방은 지금 2년 내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처럼 수요가 없는데 물량이 많게 되면 어김없습니다. 이거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늘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은 수급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2년 동안은 공급이 없는 게 확정이거든요. 단기간 몇 달 동안에 몇천 세대가 몰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이용해서 전세든 매매든 하시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요즘에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주택자들 분들은 뭘 하세요? 투자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몇 년 동안. 못했죠. 팔기만 했죠. 팔기만 했고 아파트 아닌 것들 했죠. 네. 아닌 것들이라면 뭐 주식 코인도 있고 그다음에 비아파트 쪽에서는 이제 뭐 지산은 망했고 지금 한동안 망해서 좀 회복되면 어렵고 꼬마 빌딩 돈 있는 분들은 네. 왜냐면 땅 온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토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는 제가 강의를 고시원 강의 되게 많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옛날처럼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 받잖아요.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좀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금 흐름을 좀 보탤 수 있는 것들, 월세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시장이 한동안 안 좋았었는데 네. 오피스텔이 최근에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가 매매가가 내려오고 월세는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좋아진 거예요. 오피스텔 수익률이 한 5% 이상 나오면은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또 오피스텔 투자도 좀 증가한 것 같고. 그래서 옛날처럼 뭐 사가지고 팔아서 시세 차익 보는 것들보다는 오히려 현금 흐름을 더 추가적 플러스 알파를 만드는 것들을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무주택자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올 때 이제 매수를 해도 괜찮다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더 내 집 마련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라든가 지표, 내 집 마련 타이밍에 참고할 만한 게 뭐 완전 바닥을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한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이건 아주 정확한데요. 정확하게. 분위기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분위기 안 좋을 때. 좋을 때 사시면은 이거는 특히 무주택자분들은 그냥 꼭지를 잡거나 좀 비싸게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남들이 막 팔 때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좀 2022년처럼 막 폭락하고 그런 시장은 오기가 지금 시장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는 그 전에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던 것들이 나오는 물류관이었고 지금은 지금 막 대기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상급지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첫 집을 사시는 분들은요 서울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나 인천에 새 아파트 중에 괜찮은 것들 많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남양주 왕수 신도시 지금 본청약 하거든요. 그런 것들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호 특공 이런 것들 이용해서 뭔가 정책적인 배려를 받는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어김없습니다. 쌉니다.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은 다음에 갈아타게 할 때 레버리지가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책적인 배려를 받은 상품들을 전략적으로 노리는 것들을 추천드리죠. 시대체 기대할 수 있는 청약붐 뜨거운데 혹시 앞으로 꼭 참여하는 청약 같은 건 뭐 있을까요? 수도권에? 공공청약은 다 하셔도 돼요. 특히 서울에 붙어있는 것들. 3기 신도시는 무조건 다 하시고요. 3기 신도시는 뭐 지역 상관없습니다. 어디든 좋으니까. 왜 그러냐면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손해보고 분양을 하는 거라서 이거는 향후에 그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3기 신도시는 무조건 공공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민간에서도 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F4라든지 지명을 얘기했을 때 외집분들이 다 알만한 입지의 정비사업들은 해도 돼요. 예, 그런 지역들은 좀 돈이 좀 더 필요하겠지만 누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수도권에서 이제 만약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살 때 이제 어쨌든 지역이랑 물건을 고민할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상급지를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그냥 심플하게 하면? 아주 그냥 영끌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어차피 영끌해봤자 영끌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뭐 6억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본인의 DSR이 충분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연봉 1억 되시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전문직도 아니면은 몇 천만일 텐데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6억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아마 대부분 4억, 5억밖에 안 나오거든요. 전세 대출도 5억 이하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대출이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줄 알고 계신데 부동산 쪽으로는 규제가 심해요. 그래서 총액도 정해져 있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을 받아서 제일 좋은 거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서울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서울 아니고 경기도 인천에서 그냥 새 아파트 서울에 붙어있는 쪽으로 그거 하시는 게 저는 내 집 마련할 때 첫 집으로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심플하게 어떤 분은 부담되니까 3억만 받고 하자 해서 하는 사람이 어떤 분은 6억을 받아서 하는데 후자가 낫다. 무조건 많이 받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렇고 어차피 정책자금 대출 받는 것들은요 금리도 싸요. 예, 쌀 때 많이 받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부동산 강의나 이런 것도 보면 뭐 고평가, 저평가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고평가, 저평가는 우리가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가격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어 있어. 요즘에 저는 고평가 저평가가 금매 말고 집주인이 갑자기 예를 들면 뭐 시세 거기에 다 15억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위서를 나왔다든가 뭐 세금을 내서 갑자기 1억 떨어지면 이게 쉽게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가격이 다 반영돼 있으니 이게 요즘 세상에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이거는 뭐 제 책에도 써놓은 멘트가 있는데 네. 그건 명확합니다. 일단 2006년도 이후부터는 고평가 저평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고평가 저평가가 되는 게 우리가 주식 분석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 공부하지 않은 이상 여러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지금 고평가 됐습니까? 저평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평가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평가 됐어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요. 주식은 또 다른 논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은 이게 밸류에이션 하게 되면 저평가, 고평가 이건 매출과 비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다 고평가예요.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원가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계속 가격이 오르고 계속 고평가가 되느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수요의 양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아파트의 수요의 양이 얼마큼 있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고평가 저평가를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거 이제 김 작가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를 하셨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미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는 그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확히 2006년도 전에는 실거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이 속이면. 왜냐면 실거래가 등록을 안 했거든요. 네. 그전에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를 합니다. 내가 산 금액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다운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운한 게 아니라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시가 표준액이에요. 이 아파트는 가격이 장부에 정해져 있어.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그거보다 싸게 사도 그 금액에 돼야 되고 그거보다 비싸게 사도 그 금액에 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2006년도에 가끔 이제 그 정치인들 청문회 할 때 다운 계약서 얘기 나오잖아요. 그 거짓말이고 다운 계약서가 아니라 2006년도 이전엔 다 그랬습니다. 근데 2006년도 이후부터는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가 등록이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플로테크가 나온 것들이거든요. 지금은 전국에서 모든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전에는 고평가와 저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파트 시세를 내가 몰라요. 거래가 안 되면은. 그 아파트 시세는 중개업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요거 팔고 요거 살 거야. 근데 이 아파트 가격도 모르고 얘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개업자한테 이 갭을 최대한 붙여갖고 그러니까 이거 비싸게 팔고 이거 싸게 사달라고 해요. 이게 가능했어요. 이건 고평가로 팔고 이거 저평가로 사는 것들이거든요. 중개업자가 그렇다고 하면 파는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팔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게 2006년도 이전인데 지금은 실거래가 뜨기 때문에 그런 장난질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다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김 작가님 말씀이 이렇게 맞는 게 비싼 것들은 비싼 거고요. 싼 것들은 싼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 플롭테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인, 뭐 호갱노노, 아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도 끝내주고 거기에 단순하게 이제 시세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모든 호재가 다 있어. 재건축이면은 재건축 호재 다 있고요. 교통망 다 있고 이게 언제 다 되는지 다 있거든요. 이미 가치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속일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그 가격에 사는 것이지 싸게 사거나 비싸게 팔거나 이거 없어요. 그냥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금매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가끔씩 있잖아요. 압구정 같은 경우가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단지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맞아. 중개업자와 친하셔야 돼요. 평소에 보고 있어야지 그거를 알 수 있겠죠. 거의 금매다. 예를 들어서 2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은요, 한 3억 정도 박스권이 있어요. 3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외국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팔고 싶은 거죠. 외국에 떠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개업자 전화해서 이거 그냥 시세대로 팔아. 그때 금매가 나오거든요. 아마 박스권에서 3억 원 싸게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중개업자분은 제일 친한 이제 매수 대기자한테 전화를 하죠. 3억 원 싸게 나왔다고. 그게 금매거든요. 그런 것들은 가능하죠. 그런 건 이제 미리 정보와 네트워킹이 좀 있어야. 일단은 그 아파트 시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중개업자 친한 분들은 두세 번을 알어요. 전화하면은 바로 전화 줄 수 있는. 자, 지금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방은 여전히 많고요. 서울은 없다라고 간주도 될 것 같고요. 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남부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 가까운 쪽은 미분양이 없고 서울서 멀수록 미분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유가 간단합니다. 서울에 가깝거나 서울에 있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싸요. 분양가가. 네. 그래서 미분양이 없는 것이고 서울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주변에 있는 아파트 시세가 분양하는 아파트보다 더 싸요. 그러니까 미분양이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방 그 미분양 문제는 심각한데 이게 건설사 위기를 넘어 이 금융권 부실도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있나요? 어떤 분들은 있다는 분도 있고. 이건 있고요. 실제적으로 제 네. 클라이언트들이 건설사들이 많은데 부도가 많이 났고 문을 닫았어요. PF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1군 시공사들은 상관없고 워낙 거기는 재건축 재개발만 하니까 내가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네. 돈을 넣어야 되는 분들. 이분들은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초기에 본 PF로 넘어가기 전에 금리가 높은 걸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약한 다음에 청약 계약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브릿지론을 갚고 본 청약 PF를 받거든요.
이 단계로 못 넘어가서 엎어진 사업장들은 다 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이 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사업장들이 자꾸 이제 팔려요. 다른 시공사들한테.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한동안 지금도 2, 3년 동안 지속됐는데 1, 2년 더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법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주택을 넣어줄 수밖에 없어, 다주택자들을, 투자자들을. 그러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하면 들어갈 것이냐? 옛날에 지방 미분양 많을 때 취득세 면제, 양도세 면제, 이런 것들을 줬거든요. 그럼 취득세, 양도세 면제면 나라에서 이득이 뭐냐? PF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돈을 넣지 않고 건설사를 살리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은 이상 입지가 안 좋은 사업자들은 계속 엎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부동산 집값은, 지방 부동산 집값은 회복이 좀 어려운 건가요? 지금 도지역 중에서 물량 많은 데들, 특히 산업군들이 망가진 데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살아나기는. 광역시들은 좀 살아났어요, 그래도. 네. 대구도 좀 살아났고, 할인 분양을 했지만 미분양이 많이 없어지고 있고, 부산도 미분양 많이 없어졌고, 네. 지금 대전도 미분양이 거의 없어졌고요. 울산은 미분양 다 끝났고, 다시 시세가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광주 좀 남아있고, 네. 그 정도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5대양시 부산, 울산, 대구, 강주, 대전 내년엔 이 중에서 좀 어디는 그래도 좀 좋을까요? 요즘에 이 중에서는 울산이 제일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울산은 지금 제일 좋은 입지가 울산 남구거든요. 네.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울산은 아마 다 좋을 것 같고, 울산에서 제일 안 좋았던 적이 울주군입니다. 입지는 별로 안 좋고 요새 기업체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공급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다 쌓여 있었는데 울주군도 미분양이 거의 소진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시장이 돼서 울산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광역시 중에서는.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도 미분양이 좀 많긴 해요. 서울보다 월등히 많기 때문에 미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아마 좀 힘들 것 같고, 그 미분양 가격이 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인 분양을 하는 데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할인 분양하는 데들 중에서 입지 괜찮은 것들은 노려보셔도, 실거주 하실 분들은. 투자용은 아직도 안 되고요. 예, 실거주 하실 분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전세제도 점점 사라지고 월세가 가속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전세 사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텐데, 이런 변화가 주택시장이 앞으로 어떤 쪽 구조적인 변화를 가질까요? 지금 제도권 전문가들은 전세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모든 부동산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투자와 투기를 만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투자 투기에 전세를 다 끼고 하니까 갭 투자. 그 문제도 있었고, 또 전세 사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세가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세가 많이 폭등한 이유가 전세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지 않나요? 있죠? 예, 있는 얘기인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세는 계속 줄 것 같아요.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전세 사기나 전세 문제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메리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전세라고 하는 것은 내 돈을 조금 들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수익을 보는 구조였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돈을 조금 드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 중에서도 좀 시세가 올라가는 것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큰 것만 올라갑니다. 붙어 있는 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가는 안 올라가고 전세가만 올라갔다는 얘기는 매매가가 하나도 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지금 투자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전문가나 강사나 특정 사이트에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 있는 거 사라고 하면요, 그거 사기꾼입니다. 안 올라가는 거 파는 것들이거든요. 어쩌면 그분들 논리 이걸 거죠. 네. 지금 전세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결국 지지할 거고 이게 올라갈 거다. 그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먹혔던 논리인데, 네. 한 5년 전부터 이게 안 먹히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올라가는 아파트들을 분석해보면 아시겠지만 갭이 다 커요. 전세가율이 50%밖에 안 됩니다. 50%가 넘는 아파트들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90%다? 이건 사면 안 되는 아파트예요. 예,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갭이 작아서 사는 것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세 갭 투자가 줄면은 전세가 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은 투자할 것 같거든요. 월세 가격이 최근에 꽤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표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잠실의 엘스 리센츠가요. 30평대가 지금 월세 낮은 게 250이고 많은 거는 500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보증금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은 한 300만 원대거든요. 월세 300만 원이면은 이게 국민연금보다도 2배 이상 받는 것들이고요. 주택연금의 최고가를 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엘스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은 웬만한 월급이 나오는 거라서 투자할 만할 것 같거든요. 물론 세금은 내야 돼요. 내는데 국민연금에다 그 정도 받으면 투자할 만할 것 같아서, 나는 집이 한 채나 두 채밖에 없어도 그런 월세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옛날처럼 뭐 이 갭이 적은 것 같고 갭 투자한다,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금 올라가는 건 다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비 사업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지, 전세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 같다. 일단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세가 아마 옛날처럼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그런 현상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네.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세 사기와 갭 투자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세 사기 문제는 전세 사기 문제인 거고요. 갭 투자는 갭 투자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부동산의 99.9%는 다세대 빌라입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근데 자꾸
그리고 이 아파트 갭 투자도 전세 사기에 누명을 씌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라 다르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 문제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전세가 줄어드는 걸로 아마 트렌드가 바뀔 것 같고요. 전세 사기 문제는 다세대 빌라에서 이게 뭐냐면은 매매 감정 평가가 낮은데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매매랑 전세 금액에 상관이 없는데 전세 금액에다가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럼 가끔 가다 보면은 전세가 매매 금액보다 더 높은 다세대 빌라가 있었어요. 이게 전세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세대 빌라의 가격을 모르고 투자했을 경우에 전세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세대 빌라 들어가실 때는 웬만하면 월세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도 보증금이 경매 넘어갔을 때 이게 먼저 최대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비율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받게 되면 문제가 될 일이 없고요. 그리고 또 대출이 있는 집은 들어가지 마세요. 혹시나 그 밖에 또 지금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속지 말아야 하거나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거 뭐 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내려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싼 주택들은 내려올 가능성이 없는 게 그들은 그걸 팔지 않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주택을 하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사서 평생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생 산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구축 사는 게 좋겠어요? 신축 사는 게 좋겠어요? 선택하실 때 내가 이 주택에서 최소한 10년, 20년 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쌀 때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혹시 싼 것들이 보이거나 아까 말씀드린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다? 이거는 사면 안 돼. 싼 거 이상한 거예요. 지금처럼 플로테크가 발달한 사회에서 시세를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유독 싸다? 뭔가 이상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심하셔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요즘 AI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인구 구조도 어쨌든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 향후 10년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처나 상품은 좀 뭐라고 보시나요? 역시 똘똘한 한 채인가요? 똘똘한 한 채는 영원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도 하나 딱 꼽으라 그러면 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저는 이거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고 한 번도 틀린 적도 없겠네. 왜냐면 결국 지금 최고의. 예, 왜냐면 신고가를 늘 갱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까지 갔거든요. 100억까지 갔는데. 몇 평이요? 100억까지 한 게 60평, 50평대 갔어요. 평당 2억이 넘었죠. 50평대가 갔으니까. 근데 이거는 상한선이 없어요. 이거를 밸류에이션을 못 해요. 이건 사는 사람들이 그냥 에셋을 파킹하는 것이고 최종 결과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물건이 딱 그만큼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경매 게임이에요. 사는 사람이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하 금액들은 이제 그 아래서 결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똘똘을 한 채 하실 분들은 그냥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은 0.01%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 대부분 집 사는 것들을 포기하는데 그것만 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당부드리지만 경기도 인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새 아파트. 서울에 붙어 있는 걸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들, 이건 정말 싸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작하시면은 저나 뭐 김 작가님이나 주변에 있는 성공하신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 날 때부터 우리가 재벌집 아들도 아닌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모으는 거죠. 두 평 고시원 시작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대통령상을 받으셨잖아요. 존경합니다, 김 작가님. 운이 좋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두 개만 여쭤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 하나만 여쭤보면, 요즘 지산 그다음에 오피스텔 공합일 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에?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 부분들일 텐데요. 네. 이건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들은요, 월세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다시 당부드립니다. 지산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어요. 수익률이 맞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제일 안 나오는 게 5%였고 대부분 다 10%가 넘어갔었거든요. 그게 2017년도 이전까지 그랬어요. 2017년도부터 아파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투자를 못하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다 넘어갑니다. 넘어갔던 게 지산,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래서 생활형 숙박시설, 지산, 오피스텔 가격이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월세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월세는 올라가지 않는데 매매가만 올라갔어요.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3% 미만, 3%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미만이 되는데도 막 샀었거든요. 그게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상황이에요. 네.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산한 예를 들면은 제가 창업을 했던 게 당산에 있는 SK 부의원센터였었거든요. 그게 2015년도 분양할 때 700만 원이었어요, 평당. 네. 근데 3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4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그러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때 사신 거예요. 그때 사셨던 분들은 다 물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양했던 새 지산들은요, 입지가 더 좋고 새 거니까 더 좋을 거잖아요. 분양이 안 돼요. 서울도 미분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산은 지금 수익률이 만약에 평당 1,000만 원도 안 되는 상품들이 3,000만 원까지 갔다? 수익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1,000만 원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든지 아니면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용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다 망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저는 손절매 하실 거 추천드리고요. 깔끔하게 하신 다음에 수익률 나오는 것만 생수근 하지 마시고, 지금 법이 좀 애매합니다. 완벽하게 정돈이 될 때까지는 생수근 하지 마시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오피스텔 중에 매매가 내려온 것들 중에 월세가 올라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오피스텔이 낮고요. 지사는 수익률 나오는 것만, 생수근 좀 기다리시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한국 부동산 시장 하락 위험 신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락이 되려고 하면요,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하락이 되거든요. 지방이 지금 하락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방은 지금 2년 내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처럼 수요가 없는데 물량이 많게 되면 어김없습니다. 이거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수급은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늘 보셔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서울은 수급을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2년 동안은 공급이 없는 게 확정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간 몇 달 동안에 몇천 세대가 몰릴 수는 있어요. 그럴 때 이용해서 전세든 매매든 하시는 것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물량 때문에 조정을 당할 지역들이 꽤 있기 때문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하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에 찾아올 주요 변화나 투자 기회만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공급 물량이 2020년도 하반기 때부터 급감을 합니다. 서울도 뭐 강북에 하나, 강남에 하나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물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문제가 되는 게 경기도하고 인천도 물량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도와 인천도 서울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급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굳이 호가만 내려왔고 매매가가 내려오고 있지 않는 서울을 공략하기보다는 경제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경기도, 인천에 있는 새 아파트 부터 공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방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단기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방의 좀 미분양 물량 중에 미분양이 끝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방은 아직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 하시면 안 돼요. 단기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크게 수익률을 보지 않는 것 조건으로 해서 아파트 투자도 가능하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아파트 투자는 유의미한 투자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 3주택 이상은.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 월세 수익률이 나올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올 하반기 때 아무래도 관망층들이 많아질 것 같거든요. 주식으로 또 수요가 많이 이동됐고 유동성도 글로 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래서 오히려 좀 틈새가 생길 것도 같고 조정된 물량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매수하실 분들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도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요. 마지막 홍보 한번 하고 가신다면. 감사합니다. 예, 스마트 튜브 TV, 수트 TV고요. 부동산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합니다. 평일날 오전 8시마다 라이브 방송하고 있으니까 뉴스 브리핑 궁금하신 분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생방송 보셔도 되고요. 녹화로 보셔도 됩니다. 예, 매일 아침 하나요? 매일 합니다. 예. 월화수목 금금금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딴다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은 안 하고 아무 때나 그냥 가벼운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생방송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심층들은 스마트 튜브 TV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방송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증을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부동산 정부에서 대책 나오면 소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파션 김양유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